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AI에 관한 기술 논문인데요. 처음 딱 봤을 땐 좀 딱딱해 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용어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AI를 그냥 학생처럼 가르칠 게 아니라 아주 유능한 과학수사대 요원, 그 CSI 요원처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하하,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완벽한 제품들 뒤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탐구의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죠. 범죄 현장에 증거가 거의 없을 때 어떻게 범인을 특정할까?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불량품 데이터가 거의 없을 때 이 AI라는 요원에게 어떻게 불량품을 정확히 찾아내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바로 그 소수 데이터라는 극한 상황에서 AI의 수사 능력을 극대화하는 독창적인 훈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장에서 불량품 찾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검사하는 건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피곤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기준도 제각각일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가 꼭 필요한 거고요. 네, 바로 그 AI 카메라요. 네. 여기서 이제 딥러닝, 특히 이미지를 잘 분석하는 CNN, 그러니까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기술이 아주 강력한 도구로 등장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딜레마요?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불량품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아주 희귀하다는 거죠. 아, 애초에 불량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공장은 정상이 아니니까요. 잠시만요.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굳이 불량품 데이터가 필요한가요? 어떤 의미시죠? 그냥 AI한테 완벽한 정상 제품 사진을 수만 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AI가 정상이 뭔지 아주 완벽하게 학습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건 내가 알던 정상이 아닌데? 하고 바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식은 없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기존의 가장 영리한 접근법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재구성 기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재구성 기반 방식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불량품 데이터는 아예 쓰지 않고요. 오로지 정상 데이터만 학습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오토인코더 같은 모델을 사용하죠. 오, 그럼 그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량을 찾아내는 건가요? 이 AI는요, 정상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걸 한번 꾹 압축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완벽하게 복원, 즉 재구성하는 훈련만 받습니다. 수많은 정상 이미지를 복원하다 보면 AI는 정상 제품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완벽한 청사진을 머릿속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불량품 이미지가 툭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알던 거랑 다르니까 제대로 복원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AI는 자기가 배운 정상의 청사진에 맞춰서 억지로 복원하려고 하니까 원본과는 다른 어색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 원본 이미지와 AI가 복원한 이미지 사이의 차이, 이걸 재구성 오류라고 하는데 이 오류가 크게 나타나면 이건 불량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 재밌네요. 마치 완벽한 악보만 보고 연습한 연주자한테 갑자기 변주된 악보를 주니까 막 버벅대면서 원래 알던 대로만 연주하려는 것과 비슷하군요. 네, 맞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요. 네, 개념적으로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범생 같은 AI에게도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죠? 이미지를 압축했다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질감이나 날카로운 경계선 같은 디테일을 살짝 뭉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흠집이나 얼룩 같은 불량은 그냥 사소한 노이즈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 너무 작은 건 못 보고 지나치는군요. 네, 반대로 정상이지만 복원이 매끄럽지 않아서 불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게다가 이런 모델들은 컴퓨팅 자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정상과 불량을 둘 다 보여주는 더 단순한 방법은요? 그게 바로 분류 기반 방식입니다. 가장 직관적이죠. 하지만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한 이 문제에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죠? 정상 데이터가 1000장인데 불량 데이터가 3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AI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전부 정상이라고 찍자. 그럼 99.7%는 맞겠네.
하고 꾀를 부리게 되거든요. 아, 데이터가 적은 쪽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기존 방식들은 결국 데이터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벽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한쪽은 데이터 불균형 때문에 꾀를 부리게 되고 다른 한쪽은 너무 모범생이라 오히려 미세한 이상 신호를 놓치고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문이 뭔가 다른 카드를 꺼내든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이 논문이 말하는 건 AI를 정답만 외우는 학생이 아니라 두 개의 증거를 나란히 놓고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해내면 프로파일러나 감식 전문가처럼 훈련시키자는 겁니다. 오, AI 프로파일러라니 흥미로운데요? 그 핵심 전략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뭔가요? 첫 번째 도구는 샴 네트워크, 사이아미스 네트워크입니다. 샴 네트워크요? 네, 이름처럼 모든 걸 공유하는 쌍둥이 신경망 두 개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하나씩 보고 이건 정상이다,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입력받아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떤가, 비슷한가, 다른가 그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마치 미술품 감정사를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하네요. 오, 그것도 좋은 비유인데요? 진품 두 개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같은 화가의 스타일을 익히게 하고 진품과 위조품을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하는 훈련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가 몇 개 없어도 그 안에서 여러 쌍을 만들 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으로 감시관을 키울 수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점이 소수 데이터 학습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훈련 목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정상쌍은 특성 공간에서 거리가 가깝게, 불량쌍은 거리가 멀게 만들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AI는 단순히 이미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차이, 그 자체를 학습하게 됩니다. 비교를 통해 배우는 AI라니 정말 접근법이 다르네요. 그럼 두 번째 도구는 뭔가요? 집중에 관한 것이었죠? 네, 바로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 우리가 원리를 찾아라 그림을 볼 때 그림의 모든 부분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빨간 줄무늬 옷 같은 걸 막 찾게 되죠. 맞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AI에게 바로 그런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미지 전체를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라 불량을 의심할 만한 미세한 흠집이나 색상 변화 같은 그런 핵심 단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수사관이 증거 사진을 볼 때 쓸데없는 배경은 흘려보고 결정적인 지문 자국을 확대해서 보는 것과 똑같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논문의 필살기겠군요. 더 똑똑하게 집중하기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뭔가요? 네, 이 논문에서 제안한 가장 독창적인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이걸 어텐션 브랜치 손실, 줄여서 ABL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ABL이요? 네, 쉽게 말해 집중력 강화 특수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 훈련이요? 그냥 집중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건 아주 혹독한 훈련법입니다. AI의 정보 습득 경로에 일종의 가지,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는 AI에게 이런 조건을 겁니다. 지금부터 너는 메인 정보는 볼 수 없다. 네. 오직 네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집중한 바로 그 부분의 정보만 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불량인지 맞춰봐라. 와, 이건 거의 한쪽 눈을 가리고 관역을 맞히게 하는 훈련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정보는 다 차단하고 오직 집중해서 얻은 좁은 시야의 정보로만 문제를 풀게 한다니 정말 혹독하네요. 네. 예를 들어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미지의 작은 스크래치 부분에 집중했다면 그 스크래치 부분의 특징만으로 이건 불량이야 라고 판단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하면 어텐션 메커니즘은 어떻게 될까요? 쓸데없는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핵심적인 단서만 찾아내는 능력이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쓸데없는 배경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불량을 탐지하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단서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불량 탐지라는 임무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매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교를 통해 차이를 배우고 이게 샵 네트워크, 네, 집중을 통해 핵심 단서를 포착하고 이게 어텐션,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 훈련으로 그 집중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이게 ABL. 와, 정말 체계적인 프로파일러 훈련 과정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론은 완벽한데
이 AI 프로파일러가 실제 현장에서 실력 발휘를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네, 연구팀은 MBTC-AD라는 아주 유명한 표준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캡슐이나 나사처럼 모양이 중요한 객체 이미지도 있고요. 카펫이나 타일처럼 전체적인 패턴이 중요한 질감 이미지도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테스트가 가능했죠. 네네. 그리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부터 알려주시죠. 우선 예상대로 이 세 가지 전략을 모두 합친 모델, 그러니까 비교하고 똑똑하게 집중하는 최종 모델이 거의 모든 종류의 불량 검출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와, 이 프로파일러 훈련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게 수치로 명확하게 입증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솔직히 어텐션 같은 좋은 기술을 썼으니 당연히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실험 결과에서 제 예상을 뛰어넘는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두 번째 발견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즉 어텐션 메커니즘을 신경망의 어느 층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니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결과를 보면요. 나사나 캡슐 같은 개별 객체 이미지는 신경망의 비교적 얕은 층, 그러니까 초반부층에 어텐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초반부요? 네, 신경망의 초반부는 이미지의 선, 모서리 같은 국소적이고 단순한 특징을 보거든요. 즉, 나사 머리에 작은 흠집 같은 걸 찾아낼 때는 이미지 전체의 맥락보다는 그 주반부와의 미세한 비교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나무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미경처럼 돕고 깊게 파고드는 시야가 필요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카펫이나 타일 같은 질감 이미지는 정반대였겠네요. 정확합니다. 카펫이나 타일 같은 질감은 신경망의 깊은 층, 즉 후반부층에 어텐션을 넣었을 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신경망의 후반부는 초반부에서 파악한 단순한 특징들을 조합해서 더 넓고 추상적인 패턴을 보거든요. 아, 타일 한 장의 미세한 균열보다는 여러 타일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패턴 속에서 어색하게 튀는 부분을 찾아내는, 즉 숲을 보는 능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결국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으려는 분량의 종류에 따라 AI가 가져야 할 관점이나 시야를 세심하게 조절해줘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마치 사건 종류에 따라 현장 감식반과 프로파일러를 다르게 투입하는 것처럼요. 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대상의 특성에 맞게 모델을 맞춤 설계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견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연구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불량 데이터가 정말 극단적으로 적은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을 가정해서 추가 실험을 했는데요. 더 가혹한 상황이요? 네, 이때 데이터상의 불균형, 예를 들어 정상쌍은 수천 개인데 정상 불량쌍은 몇 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쌍의 비율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방식인데 논문에서는 PBCL이라고 부릅니다. PBCL. 네, 이 방법을 썼더니 불량 데이터가 아무리 적어도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증거라도 절대 놓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은 셈이죠.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은 핵심을 정리해보죠. 결국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희귀 불량품 찾기는 단순히 데이터를 쏟아붓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네, 명확했죠. 대신 AI를 감식 전문가처럼 훈련시키는 새로운 접근법, 즉 비교를 통해 분별력을 키우고 집중력 강화 훈련을 통해 결정적 단서를 놓치지 않게 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공장 자동화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소수 데이터 학습 기술, 즉 희귀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정확히 배워내는 이 기술은 우리 사회의 다른 수많은 중요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희귀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야라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비정상 데이터는 드물지만 한 번 놓치면 그 파장이 엄청난 모든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분야가 있겠죠. 의료 분야요? 네, 수만 장의 정상 뇌 MRI 사진 속에서 아주 희귀한 뇌종양의 초기 징후를 찾아내는 일, 또 수억 건의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 속에서 교묘하게 숨어있는 사기 거래 패턴을 탐지하는 금융 보안 분야에서도
이 기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군요. 수많은 정상 신호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기술의 본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 계속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이 논문의 연구진도 앞으로의 과제로 언급한 내용과 이어집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이 집중한 부분을 시각화해서 사람에게 AI가 이미지의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불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그 위치와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군요. 네, 이걸 설명 가능 AI, XAI라고 하죠. 지금은 AI가 이건 불량입니다 라고 답만 내놓는 블랙박스에 가깝지만 앞으로는 그 판단의 근거까지 설명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답을 내놓는 것을 넘어 그 판단의 이유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더 신뢰하게 될까요? 그리고 인간 전문가와 설명하는 AI의 협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